해병대원 특검 법안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총 196표가 필요했는데 개표 결과 17표가 모자랐습니다. 네, 21대 국회는 오늘 4년 동안의 임기가 마무리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해병대원 특검 법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고요. 부결이 됐고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들을게요. 일단 뭐 표심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단순 숫자나 상황으로 밀어볼 때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야권 내에서도 의사일치를 보지 못한 법안이다. 그래서 요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폐기가 될 뿐만 아니고 야권 내에서도 이 법 자체가 지지를 못 얻고 있다는 것은 저는 22대에도 발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여당 측의 표단속이 좀 유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당 내에서 범야권 내에서의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수치를 보게 되면 범여권이 총 115명인데 반대와 무효표를 더하면 정확하게 115표가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결국 막판에는 뭐 반대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했던 그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고민되는 사안이나 소극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싶을 때 무효표를 던지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무효의 4명은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려다가 조금 소극적으로 이탈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꿨던 인사들의 표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각자 진영에 어떻게 보면 표단속이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혀 다른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찬성 의사를 밝혔던 여당의 5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5명 중에 무효표에 대한 표심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무효표 중에 한 표는 부라고 적었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나머지 3표에 대해서는 찬성성 무효표예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동그라미 그렸다든가 점을 찍었다든가 그래서 무효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찬성표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야권의 이탈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야권의 이탈표가 뭐 없는 것부터 해서 8표까지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권 이탈표가 있다는 것은 이 특검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상병의 진상규명의 목적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기 위한 탄핵용이다라는 여당의 주장에 약간의 동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여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낙선자, 그다음에 불출마자가 57, 8명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특검법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자체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동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공수처나 경북경찰청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 수사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저는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추진할 만한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취지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표님께서 리더십에 조금 타격을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표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가 보면 4-5명이거든요. 새로운 미래에서 이탈표인지 어느 계열에서 이탈표인지 몰라도 어쨌든 야권의 이탈표라는 것은 대권을 향한 각자 도생의 하나의 징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찬성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탈 가능성 있는 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기명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저마다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렇다면은 야당에서 어쨌든 여당에게 굉장히 많은 설득 작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 그렇다면은 특별히 뭐랄까요, 그 기대만큼의 어떤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은 진영 논리로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 약간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표결 직전에는 분명히 5분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 내부가 분주해지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내부에 좀 불안감이 좀 증폭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이 굉장히 여야가 첨예한 사안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각자 진영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고 단속하는 효과를 어떻게 보면 내게 된 건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특검이 통과가 되고 처리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뭐 대통령께서 수사 이첩되는 당일날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던가 이런 식의 수사 외압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대통령께 어떠한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내부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찬성을 표명하셨던 분들도 막판에는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아마 막판에 좀 소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무기명 투표라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각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력 정치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고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런 여당의 몇몇 분은 그렇게 행보를 하겠지만 이게 무기명이다 보니까 불안감 있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다 보면 누구 어떤 표 던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17표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표 단속이 됐던 것 같고 오히려 야권은 무기명 때문에 표가 이탈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무기명이라 투표 제도가 각각 다른 기능으로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 소위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이제 범야권 입장에서는 좀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22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여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만 놓고 보면 사실 8석 정도의 이 소위 이탈표만 있다면 범야권 입장에서는 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표결로 인해서 그렇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뭐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어쨌든 생각보다 이 내부 결속력이 없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설득 작업이 꽤나 집요하고 굉장히 좀 끈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이 내부 설득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여당의 프리미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득하는 작업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장 인사라던가 아니면 정부 부처 인사라던가 여러 가지 여당이 소위 말해 자리를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자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 티켓을 여권이 여러 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표단속이 유효했다고 한다면 그 논리가 앞으로도 통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저는 결국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에서 이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 재표결을 또 저희가 무기명을 하게 된다는 건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경로설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종석 장관과 직접 개인 전화로 통화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민심이 정말 들불처럼 타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과연 여권이 그대로 민심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단일 대우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결국 변수는 민심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의원들의 구성도 바뀌게 되고 사실 지금 여권을 따지고 보면 초선 당선인들 뭐 40%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응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표결 결과로 인해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뭐 여러 특검법 등에 대해서 좀 야권 입장에서는 그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탈이 적어질 것 같고 숫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었지만 사실은 줄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8분의 이탈표가 되면 통과된다, 재의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8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 8명이 되는 거죠. 이전에 21대 저처럼 낙천 불출마에 58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응집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찬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런 식의 인식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국정의 중단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굉장히 안 되게 된다. 그러니까 통과 자체가.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이게 이제 소관 법사위 상임위가 법사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되게 되면 또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럼 180일이 지나면 수사는 사실상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유지할 만한 명분이 없어져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특검법은 이제 동력을 잃었던 것이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20일 정도의 숙고기간 등이 필요하죠. 한 달 이내에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서 한 달 내에 통과시킨다. 저는 그런 그 국회 운영은 이재명 대표께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 졸속적인 특검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거부권의 명분이 실리는 것이지 오히려 이것이 특검법의 명분이 실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법의 절차상이나 아니면 의석 구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특검법 발의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통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구성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쟁점 법안 5개도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은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공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재요구권을 이제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21대 국회가 끝나니까요. 앞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결국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에 대해서 제한적인 사용을 하시지 않고 사실상의 남용을 하시게 되면 저는 번번이 이런 대치 국면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통과시키는 그 과정들을 꾸준히 가져왔거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또 행사하신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그렇게 폐기됐던 법안들 중 다시 재발의를 하게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21대 국회나 22대 국회나 사실상의 도돌이표처럼 전국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바라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따라서 결국에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와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특히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인 노선에 동의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저는 거부권의 남용이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것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아마 적극적인 투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2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은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재정이라는 게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는 의미인데 이미 이제 국토부에서 사실은 주거안정 개념이면 이건 복지 차원이죠. 그러니까 주거안정 개념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경매에서 본인이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조치다라고 보고 그걸 넘어서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반환시켜준다 국가 돈으로. 이거는 물론 받는 분 입장 주면 좋지만 이게 세금 갖고 하는 거라서 형평성이나 재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체계상도 쉽지 않고요. 국민 정서상도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안 됐죠. 그러나 이거 주거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이지 돈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불가피하게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민주운동보상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상 다 해줬습니다. 9,800명. 근데 민주유공자분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경로나 그다음에 의료 이런 지원 다 해줘야 되거든요. 가족들도. 이거 좀 지나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냈다가 다시 처리하는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법령인데 슬그머니 저렇게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농업인 상공회에서 만드는 법은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게 상공회수를 만든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재정 자립이 없기 때문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특정인들의 취직 자리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단체 24개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끼어서 인정받으려고 그랬으면 K칩스법 같은 거 있잖아요. 조세 제한 특례법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산업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단 말이죠. 조세 특례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끼워 넣었으면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 안 될 법들만 다 넣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통과된 어쨌든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이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청으로 이첩한 당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죠. 좀 통화를 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일상적인 대화였다. 그런데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당장 측에서는 이제 이첩 영향 가능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날짜를 주목해야 되는 점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31일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의 경로설의 근원지는 어쨌든 그 대통령실 안보회의거든요. 그날 안보실 회의가 있었을 때 7월 31일 오전에 02로 걸려오는 용산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어떤 날이냐. 왜냐하면 그 7월 30일, 그러니까 7월 31일 전날에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를 보고를 받고 여기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이첩하는 건 자연스러운 예상된 수순이었고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30일에 용산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본인이 바로 전날에 그 결재를 했던 그 조사 결과를 이첩을 보류를 시키고 혐의와 혐의자 특정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지시를 하느냐. 이런 지시를 할 거였으면 전날에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때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렇게 하면 이 군형법상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이 고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8월 2일에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으로 수사 자료가 이첩이 됐습니다. 근데 이첩이 됐을 때 이때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3번 정도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에게 이때는 용산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아니라 검사 시절부터 썼다고 추정되는 그 핸드폰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화가 있고 나서 경북경찰청에 도착했던 수사 자료를 몇십 분 만에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일상적인 통화를 할 수 있고 장관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최혜병 특검법 이 문제가 됐고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게 결국에 애초에 작성됐던 보고서의 책임자가 수정이 되고 그리고 그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다. 대통령의 전화, 용산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바뀐 것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더 쌓여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일단 지난 예전에 언론에 알려진 바를 더듬어 보면 사실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결재를 했어요. 이첩하라고 결재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이 결재한 걸 뒤집죠. 그래서 박정훈 그 수사단장한테 야 보내지 마라고 했더니 박정훈 그 수사단장 얘기는 구두 명령은 이건 아니다. 문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첩한 시간이 11시 몇 분이라는 거죠. 당일날 8월 2일 날. 근데 대통령이 통화한 거는 12시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첩한 이후죠. 그러니까 이첩한 이후에 통화한 거기 때문에 이첩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연관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시가 특별한 위법한 짓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문재인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김학의 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본인은 나중에 그 지시가 아니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렇게 대면 지시하고 전화상 지시하고 뭐가 다르죠? 이 지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 자체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가지고 구두로 다시 명령을 했는데 안 들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구두 번복한 국방부 장관의 그 명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8명이 처음에 이제 혐의가 있다고 적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은. 그런데 8명 중에 초급 간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야 초급장교도 넣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단장, 여단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일들이지 저희가 미리 이것을 예측해가지고 특검해야 된다라는 그 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나경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앞서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까지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당 내에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당 내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후에 나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5년 임기는 원칙이다라면서 이제 그 발언의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그 당권 주자들 간의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다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당권 주자인 일단 윤상현 의원께서 나 당선인을 직격한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경원 당선인께서 얘기하신 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아마 현 대통령의 뭐 임기 단축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유사한 논의를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처음 나왔던 주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이 발언했다 이 지점을 좀 문제를 삼은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좀 발끈하고 이야기를 키우는 것이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가 가까워졌음을 좀 실감케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첫 번째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려면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임기 단축 1년 해야 되는 거죠. 그 한 번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얘기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단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해명을 하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결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안 된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을 뒤늦게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일반적인 말씀으로다가는 맞을 수 있어도 지금 저렇게 하게 되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국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카드가 거부권뿐이 없는 상황이죠. 대통령의 거부권. 이걸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1년간.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일단은 민주당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협상하려고 하면 협상 카드가 필요하고 그 협상 카드를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임기 단축 1년 하겠다. 저는 글쎄요. 야당에서 어떤 협상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런 일반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이 내용도 여쭤볼게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지구당 체제를 복원해야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지구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어려워하시고 좀 잘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당원 협의회가 있긴 한데 당원 협의회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구당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2004년도에 오세훈 국회의원이 이걸 이제 없앴던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세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 오세훈의 이 또 구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테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구당이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있는 어떤 당원들의 조직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법인체입니다. 지구당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회계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도 모집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경비 지출하게 되면 다 경비 처리가 되죠. 지금은 도당만 됩니다. 지금은 원래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된다라는 정당법이 개정돼 가지고 중앙당과 도당만 구성이 돼 있고 당원협의회는 임의 조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당원협의회도 지구당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옛날 만약에 지구당이었다 그러면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그만큼 비용이 오히려 덜 들어요. 후원금 모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비로 다 됩니다. 이걸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재력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젊은 층들은 그러니까 젊은 3, 40 세대들은 지구당 위원장 내지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못 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핸드폰 위원장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가장 절실한 것이 지구당의 부활, 그다음에 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왜냐하면 현역들은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데 일반 이 원외 지구당 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후원금을 못 거둬요. 선거 때만 걷거든요.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죠. 이것들을 시정하자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여야 간에 이미 이것은 4차례 합의가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현역들은 반대하겠죠. 본인들 기득권자니까. 그런 거에 밀려서 슬그머니 다 자취를 감췄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잘 찝었다. 잘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슈가 된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대권을 꿈꾼다면 대권 행보다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소재다. 왜냐하면 3040의 청년 세대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좀 부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적극적으로 현역 의원들께서 나서 주신다면 뭐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당 대표께서 찬성을 하셨고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정치 신인을 포함한 낙선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들도 과거에는 이제 원외 정치인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대할 명분을 찾지는 못하실 거예요. 지금 현역 의원들과 이 원외 정치인들 간의 체급 차이가 너무나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역 의원들은 합법적으로 후원의 모금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세비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쨌든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후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거는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이제 확인이 받는 건데 원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윤기찬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선거 기간이 아니면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말 돈이 많은 정치 신인이 아니고서야 재정적인 부담 또는 정치 활동의 지속성 자체가 상당히 결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낙선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이 지지 조직을 결집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저는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당의 부활 문제는 현역이 기득권자예요. 근데 민주당이 현역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아도 민주당은 내부 의사 정리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겁니다. 그러면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어쨌든 이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대는 출마하겠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이슈는 전대 출마를 위한 그 하나의 이슈, 그 소재 발굴 차원의 이슈가 아니고 늘 있던 이슈를 본인이 이슈화한 거고요. 전당대회 출마는 사실은 상황이 무르익으면 언제든지죠. 그리고 본인은 나오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본인뿐만 아니고 사실 주변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유리하냐의 문제에 대한 셈법이지 나오면 이기느냐에 대한 셈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기기 위해서 저 이슈를 던졌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지난 4년간을 쭉 돌아보셨을 때 21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반대로 이제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참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국회였던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뭐 대화와 협치가 실종됐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강대강 그 대치가 굉장히 좀 고착화되었던 국회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고착화된 국회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주셔야만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꿔주셔야만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셔야만 이 국회가 국회대로 존중받을 수 있고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민들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좀 지적됐던 부분이 민생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최혜병 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서 결국 상임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22대 국회에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의석수가 저렇게 현격히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1대1대1로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본회의장이 각 정당의 의원총회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이런 식의 의정활동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조승영 의원님이신가요? 이런 분들은 조순영 의원님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지고 되게 존경스러웠던 걸로 보여지는데 요즘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네. 예전에는 지역구에 뭐 여러 가지 챙기는 이런 거 갖고 비난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 집단을 위한 입법 활동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고관대작을 위한 입법 활동 이런 거.
서민과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명분만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실제 그런 입법으로 연결되는 이런 멋진 의원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각종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